네, 1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일라디오, KBS 혹은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2부에는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고가 있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그리고 처음 저희 시사본부 방문해 주셨습니다. 미래통합당 윤기찬 홍보위 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윤기찬입니다. 예. 당 홍보위 부위원장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좀 일단 부위원장이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홍보위라는 곳은 사실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에요. 예. 이제 뭐 컨텐츠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곳은 여의도 연구원이고 나머지 그 유예 방법으로 뭐 호감을 얻거나 기타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요즘에 홍보위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상 뭐 아직까지는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비가 안 돼 있다. 네. 되게 중요한 데죠. 그렇죠. 손혜원 홍보위원장 맡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엄청 그 고품격 이미지를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플래카드 그다음에 당에서 나가는 모든 홍보물 때로는 SNS 메시지까지 대변인실과 협의해서 하니까 엄청 중요한 자리죠. 요즘 매체도 많아졌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채널들이 많아서 역할이 좀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사실은 홍보위원회 산하에 맞습니다. 있는 홍보본부장 거죠. 산하죠. 저희가 총괄을 홍보본부장이라는 직책이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이제 주요 정당들의 상황들 오늘 각설하고 해서 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으로 가죠. 윤리위원회가 있었고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고 세금 탈루 위해서 명예신탁 의혹받고 있는 비례 15번 양정숙 당선인의 제명 의결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분의 문제는 사실 총선 전에 이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시민당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후보에게 검증을 했더니 사실이 아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요지로 해명을 한 거예요. 해명을 스스로 본인이 했어요. 그런데 그 해명이 지금 틀렸다는 것이 확인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혹인지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몇 가지는 사실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검증 실패인데 이게 참 곤혹스럽게 된 것이 검증 실패를 더불어시민당에서 하면 급조된 정당이라 그렇다고 하는데 이분이 민주당의 비례 5번이었더라고요. 민주당의 비례 5번이었고 5번이 넘어간 분이에요. 11번부터 다시 또 승계가 됐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사안들이 이걸로 끝날까? 여야가 다. 지금은 미래통합당도 이제 재정비하는 과정이니까 개별 문제는 안 터지는데 상대적으로는 적겠지만 민주당에 비해 터지지 않을까 싶고 민주당의 경우는 이게 이걸로 끝일까. 왜냐하면 180명 정도면 뭐 이게 호사다마일 수 있기 때문에 양정숙 당선자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럴 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저는 이게 일단 다주택자인 것은 외관상 드러나는 거거든요. 2016년도에 이미 이분이 이제 비례대표 후보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검증 절차를 통과했던 것이고 이 명의신탁 오해받는 이 부분은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명의신탁이라는 부분이 뭐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부부지간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지분 명의신탁을 많이 해요. 증여를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실제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많이 있어요. 이런 사례가. 부부한테 지분 절반을 넘겨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개인당 되기 때문에 공동 명의로 하면 좀 줄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누진적 그 과세 방식이라서
그런데 형제자매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실제. 이건 부부간이 아니고 형제자매로 그렇죠. 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고 예. 또 하나는 양 당선자께서 이 해명하는 과정이 좀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정수장학회 부회장을 했었냐라고 하면 솔직히 말을 하면 좋은데 참석했는지 기억이 없다 그랬다가 참석했다 그러면 참석 경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신데 먼저 문제 제기를 해봐. 그럼 내가 대답할게라는 식으로 약간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과 시민당 입장에서 보면 부실 검증일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부실 검증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임의적으로 어떤 뭘 알아내기는 좀 벅차기 때문에 고발한다. 강제 수사의 방법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방법상의 차이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애당초 검증할 때나 지금이나 어떤 검증 대상 소스가 한정돼 있단 말이죠. 네. 드러난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되고 왜 지금 안 되냐. 그때도 이미 다 체크할 수 있었던 그렇죠. 사안인데. 뭐 그 중간에 누가 양심 선언하거나 뭐가 밝혀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부실 검증이란 단어보다는 검증 특혜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의 검증, 그러니까 검증 자체의 기준이 바뀐 거다. 또는 이거 뭐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거다. 네. 알면서 안 한 거다. 이런 이제 야당의 일각의 주장이 사실은 마냥 그냥 정치적 공세는 아니에요. 이게 총선 전에 네. 보도가 나왔을 때 더불어시민당에서 사퇴하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퇴를 본인이 안 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고 총선 전이다 보니 사퇴 권유 정도로 넘어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총선판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퇴하라고 했는데 사퇴를 안 해요. 그럼 사실 수단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미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이 50% 넘었다가 지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감수해야 될 것이죠. 이제 다른 것으로 점수를 따야 되는 건데 저는 이분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애초에 총선 전부터 이분이 비례대표 후보로 올랐을 때부터 적절하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왜 이상하냐면 정수장학회 부회장 하는 분이 이 어떻게 보면 김기춘 사단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이 민주당의 비례 후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여야가 폭이 넓고 그래도 이거 있을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이 되고 나서 그냥 몇 달 후에 그만두고 비례대표 신청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 임명 이후에 비례대표 하기 위해서 그냥 2달도 안 돼서 그만. 1월 달에 했으니까 진짜 불과 몇 달 사이에. 네, 몇 달밖에 안 돼요.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모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비례대표에 그렇게 이렇게 높은 번호, 앞번호를 받는 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 그 말씀은 앞서 유인기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부실 검증이 아니고 그냥 알면서도 봐줬다는 이런 측면과도 좀 같이 갈 수도 있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근데 알면서도 봐준 부분이 어딘가가 중요한데 제 말씀은 정수장학회 부회장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는지. 그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선거인단이 투표할 때 정수장학회 부회장이라는 걸 알렸는지 이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임명된 지 2달 정도 2달 내외에서 그만두고 국회의원 되려고 비례대표 신청했다는 걸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닐 수는 있죠. 왜냐하면 후보들이 다 좋은 점만 내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정수장학회 부회장이었다는 걸 민주당 선거인단에게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정보는 제공됐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 할 말 없게 된 상황이라 빨리 이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리하고 고발할 거 고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정보의 부실한 제공도 큰 원인이 되겠지만 인권위원회 위원 사퇴 부분은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국회 내에서 의결을 거쳤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적절한데도 불구하고 당이 괜찮다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 큰 것은 외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동산 소유 정도예요. 이 집만 세 채를 갖고 계시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한 채일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사실은 뭐 자녀한테 준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 해명이 없는 걸로 봐서는 사실 뭐 부동산 시가 앙등을 대비했다라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건물 두 채에다가 그러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좀 반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후보자 그 추천을 네.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죠. 사실. 네, 저 의아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아주 명언을 남기신 게 있어요. 명예를 추구하든지 돈을 추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은 진짜 망고불면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그 재산이 많으시니 부럽긴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비례 당선자 신분이잖아요. 네. 이게 뭐 당에서 제명을 한다 그래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비례대표는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국회의원 되나요?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법안을 발의하려고 할 때 민주당에서 제명한 분이고 또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강하게 비난하는 분이고 정의당은 더 원칙적이지 않습니까? 법안 발의하려면 10명의 의원이 법안에 서명해 줘야 돼요. 네. 무소속으로 남아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의원직이 예를 들면 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신분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정당에서 공직 후보자로 추천을 해 주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추천을 거둬들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추천을 바탕으로 해서 당선이 됐는데 해당 정당의 추천을 거둬들였다. 그러면 사실 의원직 유지가 과연 적절하냐.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19대 때도 통합당 의원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당내 경선 부정 문제 때문에 뭐 당 지도부가 그만둬라라고 압박을 했지만 결국은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윤리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제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고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확정이 되면 또 그때 그만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건 또 대법까지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 걸리죠. 예, 오래 걸리죠. 당선 소송은 사실은 힘들어요. 또 소송 요건이 까다롭고 해서 그렇다면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추천받은 이런 어떤 자격을 반납하는 게 당의 부담을 덜 주는 게 아닌가라는 제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양정숙 당선자는 자신은 무고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무고한지 정말 섬세하고 꼼꼼한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의 정체성이 안 맞는다. 이 부분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김우성 님이 양 당선자의 추천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누가 추천을 했는지 당에서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정확히 조사했으면 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각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정성호, 전해철 의원 3파전이 됐는데요.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좀 유리해 보이세요? 아니면 어느 쪽이 되면 통합당은 좀 나을 것 같으세요? 어느 쪽이라는 게 세 분 중에 진영이 아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후보자들께서 밝힌 그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정성호 후보자께서 되시면 야당과의 소통을 좀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 비주류라고 평가받아서 다소 좀 청와대 입장을 뭐 다른 분이 그러셨다는 건 아니겠지만 덜 일방적으로 따라가고 어떤 국회 의회 중심주의 차원에서 좀 원내대표직을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다만 현실적인 판세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말로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성호 의원님께 불리한 말씀이 되는 거죠, 저게. 지금 정치 몰라요. 네. 그래서 일단 주류 비주류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정성호 의원은 김한길계로 분류됐던 분이죠. 그런데 사선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전에는 그래서 비주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사실 민주당은 친문 일색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전해철 의원과 김태년 의원은 같은 친문인데 결이 조금 다르죠. 전해철 의원은 친노 핵심, 친문 핵심인 거고 김태년 의원은 굳이 분류하자면 친문 핵심이면서 친이로 분류되는 거예요. 이해찬계. 로 분류되는데 사실 이해찬 대표 스타일이 이번에 최측근들 전부 본선에도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원내대표 선거에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뭐 주려고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각자 도생이에요. 이해찬 개들은. 그런데 저는
정성호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정치 몰라요로 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 그러나 이분은 굉장히 그 행정력, 실무력이 뛰어난 분이세요. 네.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뭐 전해철 의원이나 김태년 의원 아무나 돼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은 3선 4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행복한 비명 중이죠. 예. 그래서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돼도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예, 이 점이 중요하죠. 근데 저는 아마 정성호 의원께서 되든 네. 또는 떨어지든 네.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표를 얻느냐가 민주당의 그 장래 모습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향후 미래 권력과의 관계 설정, 그다음에 이제 호남표의 표심, 이낙연 당선인이 담당했던 후원회장을 맡았던 네. 22분의 이런 표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네. 향후 민주당의 어떤 색깔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163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시민당은 이전에 합당이 될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원내대표 선거할 때? 아니 더불어시민당은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초선도 상당히 많아서 이 표심을 알기가 정말 쉽지 않다면서요, 원내대표는? 이렇게 돼요. 163석이잖아요. 예. 후보가 3명이잖아요. 그럼 163표가 아니라 3, 3, 9, 6, 3, 18, 1, 3, 4, 489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 초선들의 경우 비교적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사람들이라 초선이 62명인가 68명. 예, 68명. 그러면 68명 빼면 68 더하기 100하면 300하면 360표 정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현실 정치를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이 국회 들어오는 과정에 이렇게 저렇게 도움받고 도움 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다 좋은 분이세요. 예. 그럼 국회의원들이 그런 도움받은 것에 조금 영향을 받겠죠. 그게 인지상정이죠. 왜냐하면 세 분이 다 괜찮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이제 전해철 의원과 김태년 의원 간에 이제 표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네. 공천권이라는 거가 있었고 네. 그 공천권에 대한 견제든 아니면 지원이든 이인영 대표가 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 네.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판세가 그대로 드러나는 네, 그렇게 될 것 같은. 왜냐하면 이인영 대표가 됐을 때 사실은 김태년 의원이 후보였는데 네.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거 아닙니까?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고. 네. 그런데 그때 제가 보기엔 그 민주당은 총선 이기겠다 그런 얘기를 한번 나와서 한 적이 있어요. 그 민주당은 지금 가지를 심어도 수박이 열린다. 그러니까 다 김태년 의원이 될 줄 알았는데 이인영 대표가 턱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인영 대표가 이해찬 대표 옆에 있고 대통령 계시니까 진짜 이인영 대표가 견제 역할도 하고 이러면서 또 화합도 하고 잘해 나갔잖아요. 그걸 이제 전략적 투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친문 일색으로 되었을 때 총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친문을 선호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년이에요. 원내대표가 2년 임기가 아니고 1년밖에 못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해서 당이 뭐 갈등하는 이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내년에는 이제 전략적 투표가 좀 있겠죠. 이제 남아있는 선거는 가장 빠른 선거가 이제 대선입니다. 그렇죠? 보궐선거도 보궐 있잖아요. 내년에 4월 7일 날 있는 부산뿐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총선과 관련하여 사실 6개월 만에 끝내게 돼 있잖아요. 총선과 관련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사법농단이 좀 있을 때는 막 사람에 따라 늦추고 막 이렇게 하고 판사도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6개월 내에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법부. 그렇게 되면 4월 7일 날 국회의원 재보궐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변수는 이재명 지사와 김경수 지사가 재판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물론 저는 간절하게 두 분이 무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되죠. 예. 그러니까 2021년에 재보궐선거가 규모가 꽤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법부에서 이 점을 아마 의식을 할 거예요. 이전엔 재보궐이 2번이었거든요. 네. 하반기 상반기. 근데 이번에는 한 번이기 때문에 1년에 사법부 입장에서도 이 좀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신속히 처리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 말씀을 주신 건데 저도 거기엔 동의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뭐 이건 뭐 지금 예측 불가입니다. 힘들죠. 예측 불가인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공직선거법 관련하여 과거에는 사법부가 판사에 따라 다 판단이 달라요. 이게 사법부 불신의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일관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도 네, 예를 들면 똑같이 정치 자금을 받아도 비슷한 사안인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허위사실 유포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도 판사 잘 만나면 살아나요. 그게 정파적인 이유가 아니라 판사 성향에 따라 선거운동하면 이럴 수 있지 이런 분이 계시고 판사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는데 그 재량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특히 정치자금법에 대한 판단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판단은 정말 이게 폭이 넓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도의 그 대법원 차원의 지침이라든지 합의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신뢰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재판의 결과를 이렇게 결과만 놓고 보면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국민이 왜 저렇게 다르지? 그 70만 원, 80만 원부터 150만 원 사이에 상당한 그 양형 진폭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100만 원이냐에 따라서 또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상 기록을 보게 되면 거기에 양형 인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몇 % 차이 났는지 그런 허위 사실이 유포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측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양형 인자들이 있어서 판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달라지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이 재량의 여지가 좀 줄면 좋죠. 특히 선거법의 경우에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기소된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9명이에요. 당선자가? 예, 당선자가 9명. 그럼 그분들의 판단도 내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군요. 지금 국회법 위반으로 이제 5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그것도 이제 피선거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선 무효로 가는데 글쎄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빨리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내년까지 결론 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패스트트랙은 왜냐하면 증거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그 영상 자료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법정에서 아마 그 증거조사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전략이 되는 거죠. 전략이다. 피의자들의 전략이 되는 거고 사실 이번 패스트트랙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진화법 이후에 처음 폭력 상황이 벌어진 거라 이거는 아마 국민적 차원에서 엄격한 잣대로 사법부가 판단하길 기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지연 전략을 써서 이제 21대 끝날 때쯤 선고가 나오게. 아직 그 20대 때 그 정치자금법도 대법선고 안 나온 분도 계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윤기찬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와서 이제 미래통합당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래통합당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결정을 했습니다만 임기 연장은 무산됐습니다. 오히려 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준비된 인서트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당선자 총회에 앞으로 당의 진로라든가 미래라든가 모든 부분은 맡겨라.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용 아시겠죠? 민주주의잖아요. 상임정국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국위원회가 열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임기가 8월 31일까지로 확실하게 본인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의사를 물어봤는데 말이죠. 내려요. 뭘 쫓아와야 들을 말도 없을 텐데요. 여러 목소리가 혼재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미래통합당의 처음에는 김태흠 의원 또 심재철 원내대표 정우택 의원 조경태 의원 그리고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이렇게 차례대로 들으셨습니다. 윤 부위원장께서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심재철
그 당대표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혔어요. 예. 이제 본인은 여기까지고 차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다. 네. 이제 설득하다 안 됐나 보죠. 특히나 최고위에서는 재차 상임위 및 전국위원회를 개최를 하자라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네. 이제 여러 우려스러운 의견들이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임 전국위를 개최를 했는데 다시 또 부결되면 그땐 더 큰 혼란 속으로 간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개최하기보다는 좀 더 설득 과정을 거치자라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상임전국위원회는 의장이 이걸 개최를 해야 되거든요. 의장이 당분간 좀 보류하자라고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정리를 하면 지금으로서는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래통합당이 비대위로 갈지 아니면 또 김종인 비대위에게 전권을 줄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새롭게 당대표를 뭐 꾸릴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 그쪽에 달려 있겠네요. 그래서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예. 일단 차기 지도부도 김종인 비대위 자체에 대한 전국위원회 의결은 무시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현재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예, 다만 결정된 거니까. 임기 관련된 예. 이런 여러 가지 논박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핵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정진석 의원, 조영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려는 의사를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이 상임전국위원들을 그런 절차가 있으면 비대위 체제가 일단 출범은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임기가 4개월이건 내년 3개월까지건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중요하죠. 비대위원장이 돼서 최소한 내가 여기까지는 하겠다. 네. 다른 중진들한테 그게 뭐가 중요한지 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시야를 어디로 보느냐예요. 네. 이걸 눈앞에 당권이 왔다 갔다 한다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패배를 한 마당에. 네. 그래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의 역할이 저희가 밖에서 보기에는 태극기 세력과 미래통합당의 완전한 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해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이상한 차도살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어려운 일을 할 때 내 손으로 하면 피가 나한테 튀니까 그걸 남에게 시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공천 때마다 등장하는 게 차도살인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태극기 세력과의 결별은 미래통합당한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네. 예, 당원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테고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을 저는 박정희 가문의 몰락이라고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래 정치를 계속할 분들이 하면 늘 그분은 손에 피를 묻힌 사람으로 기억될 텐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치의 뜻이 없다고 하시니 이번에 보수와 대한민국 정치를 위하여 태극기 세력과의 결별 확실히 해주겠다 그러면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될 것 같고 네. 뿐만 아니라 눈앞에 당권 그 잡는 분이 현역이고 앞으로 정치할 분이면 오히려 더 나는 안 하겠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역할을 해 주십시오 하고 임기도 그냥 내년 3월까지 할 것 같은데 또 저는 그 셈법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지금. 윤 부위원장께서는 최민희 의원의 이 의견에 대해서 당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좀. 그 의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충고 이런 부분들 중에 오늘 말씀이 제일 와닿고요. 사실은 이게 일단 당이라는 플랫폼이 국민적 공감을 얻거나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지만 그 플랫폼을 통해서 대권을 가든 뭐 또 다른 걸 추구하든 가능해질 텐데 지금 이 당이라는 플랫폼을 재정비하자 특히나 이게 뭐 어떤 인적 정비를 넘어서서 노선 정비를 한번 해보자라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예.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당의 정강 정책을 좀 실질적으로 변화시켜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인사가 들어올 필요가 있다. 지난 비대위 실패를 자꾸 운운하는데 지난 비대위는 사실은 당의 노선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선을 좀 고착화시키는 이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은 좀 다른 한번 개선을 시도해보자라는 목소리가 많았던 건데 지금 뭐 일부 그분들도 물론 당이 올바로 가는 길에 대한 의견을 낸 거지만 그 의견이 자칫 당신들의 정치적 행보에 걸맞는 의견이 아니었느냐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국민적 시각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당의 발전이 있어야 그다음에 나의 발전이 있다. 이 점을 조금
신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그 전에 뭐 자유한국당 그 전신부터 쭉 온다 그러면 상당히 역사가 오래되고 탄탄한 정당이었는데 지금 그게 상당히 좀 흔들리고 무너진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재편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미래통합당의 대권을 꿈꾸는 분들 그리고 이후 당권을 꿈꾸는 분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우선 맡아주고. 두 번째는 나름 김종인 위원장의 이미지가 중도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그 판단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태극기 세력과 결별하시는 뜻은 분명히 밝히셨다고 봐요. 이렇게 저렇게 우회적으로 네. 경제 중심 정당을 만드시겠다는 거거든요. 뭐 40대 기수로는 40대가 해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본인이 40대 기수론을 얘기하게 된 이건 좀 안 맞죠. 리더십이. 그런데 어쨌든 방향은 40대 중심으로 미래에 가자. 그리고 이게 꼭 나이가 아니라 좀 합리적이고 경제를 잘 알고 이런 사람이 당의 간판이 됐으면 좋겠다. 다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미래의 대권 당권 잡으실 분들이 하면 더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 상임 정국위에 한 번은 그렇더라도 뭐 대선 전까지 임기를 계속 할 듯도 하고 그런 말도 나오고 언론에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에 임기를 분명히 하자는 의미에서 상임 정국위를 한 번 무산시킨 건 그것까지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상임 정국위를 사실 빨리 열어서 임기 연장해줘야 되는데 네. 이것이 무산될 것을 걱정한다면 정말 이거는 큰일이죠. 그리고 빨리 셈법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네. 총선 이후에 미래통합당을 그동안 이전부터 지지했던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나름대로 이쪽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은 더욱더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당의 그 목적이라는 게 어쨌든 정권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정권을 차지해서 그런 정권의 힘을 이용해서 어떤 비전을 펼치는 것인데 지금 정권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간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뭔가 나의 이익보다는 뼈를 깎는 혁신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해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의견이었고요. 다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내 이제 비판 여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권 후보라는 것은 당내 경선을 통해서 선출을 하는 건데 마치 본인이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는 듯한 이런 발언 때문에 이제 비토 세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당원 당규상에 그런 게 불가능해요. 따라서 지금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뭐 염려는 알겠지만 실제 불가능하다 그런 그 취지에 김종인 위원장 후보의 말씀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설득 작업을 좀 솔선수범해서 나서 주셨으면 오히려 그것이 당원이 국민한테 어필하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위원 그리고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앱 콩은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 라디오 유일의 점심 시사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네, 1시 44분.